네, 안녕하세요. 네, 애트리 심영기입니다. 그 애트리에서는 6G AI 기술 연구를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그 3일간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우리나라가 이제 AI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R&D 역량을 총 투여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AI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그 주권형 AI를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 GPU나 하드웨어 그 컴퓨팅 자원을 확보를 하고 또 이것들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얘기들은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잘 엮어주고 연결해 줄 수 있는 기술이 결국 네트워크이라 각각에 있는 자원들이 사실은 원활하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AI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역시 이제 6G라는 커다란 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AI 인프라를 이제 구축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6G AI 네트워크에 대한 발전 전망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아간다는 전망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제 발표에서는 실제로 어떤 기술이 실현 가능하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가, 그리고 표준이 결국은 생태계를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미국이나 중국이 패권 경쟁하면서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만들면 사실은 의미가 없고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가 없고 우리나라 역할이 없겠죠. 결국은 이제 표준이 잘 만들어져서 우리나라가 이동통신 시스템의 표준화 기반으로 강국이 됐던 것처럼 그런 어프로치가 되어야만 사실 우리나라가 AI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두 가지 관점으로 사실은 다른 데서 좀 듣기 어려운 얘기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기술과 표준에 대한 전망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트워크 통신망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궁극적으로 6G로 갈 건데 그 6G의 기본 테마가 이제 AI다. 라는 전망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표준 기술이 이제 ITR이라는 주파수 할당하는 기구에서 이제 성능 목표치를 만들어요. 그걸 기반으로 어떤 문제지 같은 형태로 주면 그 문제지를 3GPP라는 표준화 기구에서 이제 답을 내는 규격을 만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어떻게 실현되고 구현되는 설명을 드리고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종착점이 이제 AI 인프라라고 가고 있는데 그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전체적인 이제 인사이트와 어떻게 인프라와 AI 결합되는가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구체적인 기술로는 이제 5가지 정도가 사실은 실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GPU만 확보한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고 이제 어제 이제 IITP에서 신규 과제 기획 얘기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 주권형 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지만 사실은 그것과 자원을 어떻게 잘 연결하는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가 이제 AI 하이웨이라는 말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실현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5가지가 꼭 밀결합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하나가 이제 AI 기반 디자인이 필요하고 데이터가 필요하고 컴퓨팅이 네트워크에 인티그레이션 돼야 되고 결국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 서비스 서드 파티나 디벨로퍼가 사용할 수 있게끔 오픈 API가 개방이 되어야 돼요. 5가지가 밀결합되지 않으면 사실은 생태계와 우리나라 역할들이 없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6G가 거대한 인프라, 거대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G를 망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역할이 없고 결국 우리나라 통신 3사 모두 포함해서 플랫폼화해서 그 위에서 새로운 생태계와 부가가치가 날리고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야 되는 전체적인 구조를 한 50분간 설명을 드리고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이자 이볼루션인데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유선 네트워크는 OSI 7레이어 통신 기술에 대한 이론이 만들어졌고 사실은 첫 상용화 성공은 TCP/IP 기반의 인터넷이라는 흐름이죠. 인터넷이 쭉 발전되어 오다가 사실은 커다란 문제점을 봉착을 하게 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제 미래 인터넷이라는 2005년도에 혹시 뭐 학예하거나 공부하신 분들은 이 얘기 엄청 들으셨을 거고 이게 이제 SDN과 NFV라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라이제이션 기술들이 망에 도입이 되면서 이제 한번 성공하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워낙 이런 그 백워드 컴패티빌리티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망이 쉽게 바뀌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SDN, NFV라는 컨셉이 많이 녹아 들어와서 궁극적으로 이제 AI라는 컨셉이 그 소프트웨어 기술이 이렇게 망에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무선 네트워크,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CDMA라는 기술이 이제 퀄컴의 어떤 당시 스타트업의 핵심 어떤 원천 기술이었는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애트리가
98년도에 이제 세계 최초 상용화를 성공함으로써 이제 이동통신 기술이 범용화됐고 그것들을 표준화, 그러니까 글로벌리 로밍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유럽과 미국과 여러 나라들이 표준화를 해보자라는 기술로 하기 위해서 3GPP라는 국제 표준화 기구를 만들었고 그걸 기반으로 3G가 나왔고 실제 성공은 LTE라는 4G 때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동통신망이 글로벌하게 만들어진 건. 근데 그 성공 요인은 결국은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이 킬러로서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네트워크의 흐름을 보면 결국은 굉장한 슈퍼 하웨이를 깔고 고속도로를 깔고 그거 기반으로 누구인지 예측하지 못하지만 뭔가 서비스가 나와서 이런 어떤 전주기를 돌아가는 주기 형태로 돌아가는 형태의 어떤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5G가 처음에 설계 당시에는 LTE는 그냥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SDN과 NFV라는 개념을 도입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5G가 구축이 됐지만 아시는 것처럼 5G가 그렇게 생각만큼 상용화를 못한 이유가 이제 국내는 무선 기술을 먼저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Non-Stand Alone이라는 NSA라는 무선은 5G를 쓰고 있고 네트워크는 모바일 코어는 그대로 LTE 4G를 쓰는 방법을 먼저 채택을 해서 사실은 기존의 5G의 특징들에 대한 네트워크의 장점들을 모두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조금 상용화가 더뎌졌는데 궁극적으로 6G로 가게 되면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들, 그러니까 AI나 컴퓨팅이 망에 밀결합되고 우리나라는 큰 요구 사항이 없지만 센싱 같은 기술들도 사실은 되게 밀결합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커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 위성 같은 것들이 지상망과 밀결합되는 형태로 이제 구축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구축이 된다면 아시는 것처럼 이동통신은 홀수차보다는 짝수차 세대 기술들이 범용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어서 그 이유는 홀수차 때 새로운 걸 많이 넣고 짝수차 때 이제 상용화하는 그런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결국 2030년을 목표로 하는 6G가 이런 흐름이고 이게 이제 AI 인프라 우리나라 정책과 잘 밀결합이 돼서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 브로드밴드가 성공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AI 인프라도 6G 기반으로 이제 네트워크가 어떤 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현재 5G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이동통신망이.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NSA라는 Non-Standalone 구조는 이 모바일 코어가 아직도 EPC, 그러니까 그 4G망으로 구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KT망과 제가 듣기로 LG 플러스가 이제 5G 스탠드얼론, 그러니까 네이티브 5G 코어로 이제 일부 전환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직은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무선, 그러니까 단말은 기존의 스마트폰 외에도 뭐 자동차나 여러 단말과 있고 기지국은 이제 RU라는 안테나와 DU-CU라는 것으로 분리되어 있고 그 RU와 DU 사이를 이제 프론톨이라고 보통 통칭해서 개방형 오랜이라고 보통 오픈랜이라고 많이 불러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고요. DU-CU 간의 인터페이스를 미드홀이라고 F1이라는 이름으로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고 CU 뒷단이 여러 네트워크 장비들이 물려 있고 그 뒷단에 UPF가 일종의 라우터라는 형식으로 IP 종단점이고 그 뒷단에 이제 컴퓨팅,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물려 있고 만약에 GPU가 장착이 된다면 실제 센트럴의 데이터 센터에 물리거나 딜레이를 줄이기 위해서 가까운 로컬 엣지에 엣지 컴퓨팅을 해서 거기에 이제 GPU가 장착이 되겠죠. 그것보다 더 AI의 어떤 추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기지국까지 GPU나 NPU를 이제 설정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구현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AI 랜이라는 기술이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점차 나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런 형태의 어떤 그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앞으로 진화가 될 것이고 이제 맨 끝장에 제가 이제 플랫폼 얘기를 드릴 건데 이 그림이 어떻게 6G로 가서 AI가 이제 밀결합 되는지를 한번 예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G가 처음에 성공할 당시에는 그러니까 5G가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는 이제 무선 기술에 되게 몰입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성능 맨 왼쪽에 있는 그 성능 수치를 정할 때도 뭐 LTE 대비 10배, 뭐 100배 뭐 이런 형태로 구현이 됐지만 아시는 것처럼 5G가 LTE 대비 한 2~3배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워낙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TE가 잘 깔려 있고 단순히 속도 때문에 사용자들이 지갑을 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시스템 기반의 새로운 밸류업 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을 내야 되는데 사실은 LTE 코어, 모바일 코어에서는 한정돼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5G, 6G 새로운 시스템으로 올라가야만 AI 같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어야만 사실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5G는 이제 eMBB라고 하는 속도를 올리자, MMTC라는 IoT 같은 한 단위 면적에 많은 단말들을 넣게 하자, URLLC라고 하는 1ms 이내에 저지연을 하자, 이런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있었지만 현재도 대부분 속도 경쟁에만 이제 몰입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궁극적으로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5G 네이티브 코어가 되면 망을 분리해서 원하는 만큼 줄 수 있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나 혹은 각 모바일 코어의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SBA라는 기술과 네트워크 케이퍼빌리티를 외부망에, 그러니까 외부 서드 파티나 디벨로퍼한테 익스포즈할 수 있는 NEF 기능이나 혹은 와이파이나 셀룰러를 같은 시그널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커먼 코어 구조나 이제 위성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이제 컴퓨팅을 좀 더 가까운 데서 할 수 있게끔 엣지 컴퓨팅과 UPF가 전체 망에 분산되는 기능, 이 네 가지가 구현이 되면 이제 5G에 대한 새로운 밸류업이 일어날 것으로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전체적인 개념들이 6G로 가서는 베이스라인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AI를 디플로이먼트하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축되는지는 이제 뒤에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예측이 가능하실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6G에서 예상되는 이제 킬러 앱은 뭐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점차 좀 가시화되는 느낌은 좀 들긴 들어요. 이거는 이제 애트리가 사실은 한 2, 3년 전에 이제 6 비전이라고 해서 5가지 이제 서비스를 예를 든 건데 이게 제일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AI 드리븐 새로운 데이터 컨슈머가 나타난다. 결국은 이제 모든 것들이 AI 기반 디바이스가 나오고 걔가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 생성하면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될 거라는 것들이고요. 그게 새로운 어떤 뭐 드론이나 UAV나 AI 로봇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될 수도 있겠고 그것들을 하기 위한 데이터가 학습에 쓰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레플리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디지털로 표현되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이제 DX라는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했다면 이제 오늘 그러니까 3일 동안 계속 얘기들 AX라고 그러니까 AI 기반으로 다 트랜스포메이션 돼서 결국 피지컬 AI 같은 기술들도 산업에 우리가 공장에 AI로 변환돼서 그거 기반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잘 학습하고 추론하는 서비스를 해야 되고 결국 그것들을 이어주는 게 통신 인프라 네트워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피지컬 AI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해서 물리 계체화. 사실은 통신은 물리망은 그러니까 통신은 결국에 약간의 일종의 뭐랄까 디바이스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산업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피지컬과 사이버 세계를 이어주는 약간 디지털 트윈 같은 기법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피지컬 AI로 나가기 위한 핵심이 될 것이고요. 그 두 가지는 오늘 테마는 관련이 없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서비스 커버리지를 위해서 위성이 결국 비지상망과 지상망을 인티그레이션해서 내 핸드폰이 뭐 위성망을 쓰던 이 지상망을 쓰던 관련 없이 그냥 이어만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의 어디에 가든 뭐 히말라야를 가든 뭐 대서양의 요트 타고 항날라 절대로 재난당하지 않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커버리지를 지원해 주는 것, 이것들이 6G의 목표일 것이고 마지막은 전체적인 새로운 버티컬을 만드는 것. 이 5가지 킬러를 보고 있고 맨 이렇게 왼쪽에 설명드린 어떤 AI 드리븐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오고 그 디바이스가 엄청난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하고 추론하는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것들이 6G의 가장 중요한 화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게 비전 같은 느낌인데 결국은 AI 네이티브 서비스, 그러니까 AI 네이티브 서비스가 나올 것이고 네이티브라는 의미는 사실 지금도 AI 서비스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다 뭐 GPT 같은 경우 AI 서비스죠. 근데 우리가 모델을 뭐 KT에다 다운로드 받고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까운데 예를 들면 내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지국에서 뭐 요청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AI 서비스와 모델의 전주기 파이프라이닝 기능들을 내 인프라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AI 네이티브라는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가 돈이고 데이터를 필요한 부분 허용해서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혹은 남이 내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해서 이 지역에 최적화된 망도 구성하고 내 서비스도 AI 에이전트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데이터에서 서비스로 확장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결국은 망의 입장에서는 컴퓨팅의 컨버전스
에너지 효율적인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구사항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개방형 API를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소버린 AI를 잘 만들어서 뭐 GPT 지금 3만 원 혹은 이제 10만 원, 20만 원 주고 요금을 쓰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3천 원만 주면 우리나라 소버린 AI 기반으로 전 국민이 다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그걸 통해서 제조도 하고 내가 내 에이전트 기반으로 새로운 어떤 비서 서비스를 바꾸려면 그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생태계와 API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유니파이드 통합된 오픈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고 그걸 기반으로 서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장비 제조사, 서비스 개발자, 새로운 스타트업 이런 것들이 다 비워보시면 새로운 표준 기반의 개방형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사업자들은 우리나라 통신 3사들은 이런 API들을 잘 통일해서 만들어주고 내가 KT망에 가던 SKT망에 가던 동일한 앱을 가지고 그런 AI 서비스를 받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미국 가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 이제 AI 서비스 로밍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질 건데 결국 이런 것들이 한 맥락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GPP는 이런 전체적인 어떤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ITUR에서 아까 이게 문제 같은 그런 수치 요구사항을 만든다고 했고 현재는 M.2160이라는 그런 레코멘데이션 기반으로 이제 비전과 전체 그 골격을 좀 요구를 했고요. 내년 초에 각각의 성능 수치들을 목표로 하는 성능 요구사항 문서가 나오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3GPP가 규격을 이렇게 만들어서 28년, 29년 정도의 그 규격을 만들면 그 규격을 ITUR에 보내서 기술 평가하고 주파수 할당을 받는 이런 사이클로 현재 이동통신망이 구현되어 있고 6G 상용화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할 때 너무 무선에만 몰입해서 그런 어떤 실수를 하지 않고자 좀 천천히 가지만 완벽히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30년 정도의 목표를 잡고 6G를 상용할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ITUR은 설명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그 삼각형 모양의 유스 시나리오였다면 지금은 약간 휠 다이어그램처럼 이런 형태의 6가지 목표를 잡고 있고요. 기존의 3가지 Immersive Communication, Massive Communication, Hyper Reliable Low Latency Communication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계속 고도화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선 하시는 분들이 계속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다만 무선 쪽에 아주 그냥 드라마틱한 그 고도화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한 2배, 3배 정도의 어떤 속도만 빨라져도 상당한 노력이다. 그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안테나 많이 받고 빔포밍을 AI 기반으로 최적화해서 속도를 좀 올린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시스템적인 거, 망적인 거는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가 추가됐는데 하나가 AI and Communication, Integrated Sensing and Communication 이게 이제 ISAC이라는 기술이고 Ubiquitous Connectivity는 위성에 관련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5번, 6번은 이제 오늘 테마는 아니니까 넘어간다면 4번 결국은 AI하고 통신 네트워크를 어떻게 잘 밀결합시켜야만 하는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밸류업의 요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받은 3GPP가 올 6월 달에 이제 6G를 스터디하기 시작했어요. 이 스터디가 보통 18개월, 21개월 정도의 스터디를 해서 전체적인 이렇게 후보 기술을 좀 추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TS 규격이라는 걸 만들어서 28년도에 이제 ITUR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8가지 어떤 그런 큰 워크태스크라고 하는 이제 목표 내지는 뭐 문제로 삼은 8가지를 좀 나눴어요. 그러니까 워크태스크 1은 그러니까 어떻게 5G를 고도화하지? 뭐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워크태스크 2가 기존의 5G 혹은 LTE에서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하지? 이런 건데 이런 거고요. 워크태스크 3가 제일 핫 이슈고 이제 AI죠. AI가 어떻게 네트워크와 밀결합하지인데 크게 이제 2가지 컨셉이 있어요. 6,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위한 AI 이게 흔히 하는 AI for Net이라는 계열이고 두 번째는 AI, 그러니까 네트워크 for AI라고 해서 AI를 잘 서비스하기 위해서 네트워크가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바뀌지?
두 가지 컨셉이 있는데 뒤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워크태스크 4가 센싱이고 워크태스크 5가 데이터, 6가 컴퓨팅, 7이 NTN이 이제 비지상망이라고 해서 위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8이 IoT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된 테마는 AI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로서 기존에 핸드폰을 딱 키면 그러니까 레지스트레이션에서 이렇게 이런 시그널링이 있거든요. 등록하고 뭐 페이징이라고 해서 내 위치 관리하고 이런 것들 외에도 앞으로 AI를 하기 위해서는 내 단말에 있는 데이터, 뭐 위치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뭐 서비스 정보들을 일정 부분 주고 그걸 기반으로 학습함으로써 내가 어떤 보상을 받는 이런 형태의 아마 새로운 시그널링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제 나스라고 하는 것들이 좀 확장이 돼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좀 어려우시니까 몰라도 좋은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내 데이터를 쓰지 않아도 확장될 수 있다. 뭐 AI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워크데스크 1에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API를 표준화해야만 해요. AI를 쓰기 위해서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사업자나 혹은 어떤 그런 애들이 어떻게 내 망에 있는 모델과 추론 정보들을 잘 이용해서 AI 서비스를 만들지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가 되고 있고요. 워크태스크 3에 대한 얘기, 데이터에 대한 얘기, 컴퓨팅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6G 시스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망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6G가 거대한 컴퓨터다라고 이해하시면 이 정도의 어떤 새로운 실현 기술, 구현 기술들이 있는데 요 특히 5가지.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에 있는 기술들은 되게 중요한데 이제 AI랑 조금 관계가 없어서 시간상 제가 좀 상략을 드릴 거고요. 요 5가지 기술들이 앞으로 되게 중요하게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쓰일 것이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어요. AI 자체를 연구하는 거고 크게 테마가 2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AI for Net, Net for AI. 있고요. 궁극적으로 AI를 네트워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AI 네이티브로 아까 설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제 LLM과 혹은 AI 에이전트가 네트워크에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도 단말이 쓰는 AI 에이전트가 있을 것이고 장비가 쓰는 AI 에이전트가 있겠죠. 그래서 전자를 단말용 그냥 AI 에이전트라고 불린다면 후자를 네트워크 AI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장비에 하나 AI 에이전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스위치나 라우터, 여러 가지 이동통신 장비들에. 그리고 결국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AI 파이프라이닝이라는 컨셉,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고 학습하고 추론하고 뭐 모델을 다운로드하고 혹은 뭐 기존의 그 파인 튜닝하고 이런 것들의 전주기를 어떻게 이동통신 시스템하고 잘 밀결합하지라는 연구랑 그 다음에 현재는 GPT가 프롬프팅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주면 받고 앞으로 이제 좀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올라가면 피지컬 AI도 마찬가지인데 인텐트라는 개념이 쓸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인텐트라는 건 내가 목적하는 바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롬프팅을 한 10줄 써야 내가 원하는 걸 찾는다면 인텐트는 그냥 내가 예를 들면 내 망의 에너지 효율이 얼마인 뭐 1기가짜리 망 어떻게 이렇게 물어주면 걔가 망을 딱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적하는 바를 잘 이해하고 그러려면 나를 정확히 기존의 어떤 히스토리컬 데이터와 컨텍스트 기반으로 나를 계속 따라가 줘야겠죠. AI 에이전트가.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인텐트라는 컨셉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필요한 기술이라고 보고 있고요.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마찬가지인데 데이터 수집하고 학습하고 뭐 라벨링하고 전처리하고 뭐 메타 처리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처리 과정들이 3GPP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로 다 만들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필요하면 내가 데이터를 서비스하고 남의 데이터를 가져와 학습하고 이런 것들이 다 새롭게 추가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팅은 결국은 내가 컴퓨팅을 할 수 있는 자원을 확인을 해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스타트업을 해요. 내가 GPU를 갖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GPU를 임대를 해서 쓴다면 내가 저기 센트럴에 있는 GPU보다는 내 여기 뭐 양재 전화국 혹은 뭐 여기 보면 해화 전화국 가까운 데서 GPU를 쓰는 게 더 좋겠죠. 그러면 그 GPU의 위치를 파악하고 내가 거기서 학습할 수 있게끔 컴퓨팅 자원을 네트워크와 밀결합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요구사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그 전력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뭐 10기가를 내가 이제 돈을 내는데 에너지 조금 쓰는 10기가와 에너지 많이 쓰는 10기가가 요금이 다를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AI 서비스가 되게 현재 유튜브 트래픽가 더 많아진다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게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제 에너지라는 의미인데, 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 기반 설계가 되어야만 되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방형 API를 지원하는 것, 이 5가지가 잘 구현이 되고 기술과 표준이 잘 접목이 되어야지만 이제 6G AI 인프라로 나갈 수 있는 길인 거죠. 하나하나 이제 좀 빠르게 한 30분 정도 나왔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6G에서 AI를 인티그레이션하는 전체적인 구조는, 일단 6 시스템의 AI가 이제 네이티브하게 설계가 돼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단말, 이게 온디바이스 AI죠. 단말에서 AI를 직접 하는 경우, 현재 애플 같은 그런 약간 폐쇄적인 생태계는 이제 그런 걸 더 선호하는 거고, 네트워크 통신을 많이 하는 그런 제조사들은 통신을 통해서 AI를 실현하는 거고, 결국은 이제 단말과 랜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지국이에요. 랜 기지국에서 AI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 코어에서도 AI를 할 수가 있고, 데이터 센터 같은 서버에서도 AI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AI가 다 흩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통 디스트리뷰티드 AI라고 불리고, 각각의 로컬 최적화된 AI를 어떻게 잘 이렇게 연합하지, 페더레이션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되게 큰 시스템적인 문제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이제 컴퓨터 용어로 Start from Scratch라는 말을 쓰고, 이게 AI 네이티브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네트워크가 거대한 이제 컴퓨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컴퓨터를 다시 설계를 하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AI를 밀결합해서 잘 설계하지? 라는 게 이제 AI 네이티브 네트워크이고,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기술들이 이제 AI for Net, Net for AI 2가지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첫 번째가 이제 AI for Net은 이런 연구들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기존의 AI는 네트워크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AI는 뭘 위해 만들어졌죠? 비전을 하기 위해 만드는 거예요. 비전. 예를 들면 개는 개다. 개를 막 학습시키고 개 그림을 딱 보여줬을 때, 아 이건 개예요. 고양이를 막 보여주고, 아 이거는 고양이에요. 근데 어떤 새로운 걸 보여줘도, 아 이거는 뭐 낙타 같네요 라고 답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들어진 게 AI죠. 근데 통신용 AI는 뭘 해야 되는 거죠? 막 네트워크 데이터를 학습한 다음에 지금 장애 예측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손흥민 게임이 있어서 갑자기 트래픽이 몰려요. 기지국을 좀 이렇게 확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거죠. 통신에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다 분산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기존의 비전 데이터하고 틀린 거예요. 기존의 네트워크 데이터는 되게 프라이버시가 많고, 그리고 상당히 분산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통신사들은 다 데이터를 모으거든요. 그게 제가 하루에도 뭐 몇 테라 뭐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하고 그 결과를 내려면 제가 듣기로 빨라야 한 30분? 그렇게 예측을 하면 벌써 이렇게 디도스 어택이나 지금 장애 같은, 요즘 통신사가 되게 좀 이렇게 보안 문제가 많잖아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실시간적으로 몇 초 내에, 한 5초 내에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그대로 주면서 학습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에이징이라는 문제는 과거하고 지금하고 데이터의 어떤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3년 전에만 해도 학습한 결과가 맞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변하니까.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손흥민 축구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미국으로. 그러니까 그게 다 달라요. 데이터 패턴들이. 그래서 데이터 에이징 문제가 있고,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고, 실시간 러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단말 같은 경우는 되게 가벼운 되게 경량의 AI 디바이스, AI 모델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요구사항 기반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네트워크는 성능이 안 나오면 함부로 망에 자동화를 하면 안 돼요. 예. 그게 몇 가지 분야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비전은 뭐 갑자기 고양이인데 그냥 개라고 해도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닐 수 있는데, 의료 문제, 그러니까 의료 문제, 그 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막 자율제어하다가 이게 상자인 줄 알고 로봇이 이렇게 사람을 건드려서 이렇게 부상당하잖아요. 그러면 엄청 위험하죠. 네트워크도 마찬가지. 얘가 장애네라고 해서 멀쩡한 라우터를 꺼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성능에 대한 피드백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들이 불안정하면 롤백 해야 돼요. 그러니까 AI를 꺼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능들이 상당히 네트워크가 다른 AI 분야하고 좀 틀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설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AI 특화된 여러 가지 그 AI 알고리즘, 통신 특화된 AI 알고리즘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페더럴 러닝이라고 연합학습, 스플릿 러닝이라고 하는 분할학습.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트랜스포머나 지금 이렇게 LLM 기반의 모델 대부분 트랜스퍼 러닝 파인 튜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통신망에 쓸 수 있게 약간의 튜닝 같은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구현이 돼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실제 이제 솔루션 중에 하나는 저희 애트리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건데, 물론 화웨이도 이런 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장비야, 이 네트워크 장비 내에 이제 AI 에이전트가 하나씩 코로케이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위치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동통신 장비 중에 이제 AMF, SM, UPF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요. 실제 이런 것들이 하나 이렇게 올라가고 얘가 장비한테 이제 아까 얘기한 LLM 기반으로 이제 인텐트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장비들이 설정하기 위한 파라메타나 컨피규레이션 정보들을 이제 자동화하는 거죠. 최적화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기지국 같은 거라고 보시면, 기지국이 여러 가지 이제 플래닝을 통해서 어느 셀 기반으로 어떻게 이제 기지국 반경을 잡을 것인지를 이제 설정값들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설계 플래닝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화가 된다면 그 여러 가지 사용자 요구 사항에 따라 인텐트에 따라서 이제 각자가 기지국에 가장 최적화된 셀 뭐 핸드오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적화할 수 있는 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입장으로 새로운 6G 망에는 이제 AI 전용 새로운 기능의 펑션이 하나 필요해요. 장치 같은 게 하나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필요한데, 이걸 인텐트라는 개념으로 인터페이스를 하려고 지금 3GPP에서 표준화를 많이 논의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비를 설정할 때는 막 CLI 기반으로 매뉴얼리 컨피그레이션 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 장비는 이거 목표로 설정 뭐 이렇게 해줘라는 식으로 이렇게 에이전트가 마치 그 GPT 프롬프팅 명령해 주면 장비가 자기 데이터 기반으로 쭉 학습을 해서 최종 설정을 내려준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AI 네이티브 디자인이 된다면, 현재 5G는 약간의 AI가 이제 오버레이로 돼 있는 거죠. 기존 시스템이 있고 내 소프트웨어적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얘가 망에 어떤 그런 결과값들을 내려서 예측하고, 이런 형태 약간 오버레이로 되어 있다면 6G는 지금 설명드린 거대로 그런 것들이 밀결합되고 실제 학습하기 위한 컴퓨팅 자원, 에너지 자원,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어떤 새로운 3GPP의 어떤 그런 시그널링으로 표준화되면 이걸 이제 AI 네이티브라고 부른다라는 어떤 그런 접근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AI 플랫폼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그런 텐서플로우가 갖고 있는 AI 파이프라이닝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모델을 매니지먼트하고, 모델을 인퍼런스하고, 그다음에 모델을 이제 스토리지하고, 이런 전체적인 전주기 인터페이스가 사실은 하나의 어떤 오픈 소스 기반의 혹은 하나의 벤더 기반의 플랫폼화되어 있는 거죠. 얘랑 3GPP라는 거는 그런 시스템은, 이동통신 시스템은 내가 저쪽에 있는 구글 서버로 가기 위해서 내 연결성을 연결해주는 그런 시그널링을 갖고 있는 거죠. 어디에 가입하고 어디에 정해서 연결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요것과 3GPP가 잘 밀결합하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잘 밀결하는 거. 그 다음에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페더럴 러닝하고 스플릿 러닝, 트랜스퍼 러닝은 이런 전체적인 전주기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컬렉션, 모델 트레이닝, 모델 디플로이먼트, 모델 인퍼런스, 혹은 연합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단말을 설정하고 내 결과값들을 뭐 그레디언트하고 그레디언트를 애그리게이션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필요한 만큼 다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3GPP 시스템 표준화를 해야 돼요. 이게 5G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가능하겠어? 라는 식으로 좀 어려웠는데, 워낙 일단 중국 업체들이 엄청 강하게 밀고 있고, 중국은 거의 AI로 할 거니까 기존의 레가시 장비들도 사실 많이 좀 동조를 하고 있어서 아마 많은 부분 AI 인터페이스들이 기존의 3GPP 표준으로 많이 옮겨갈 듯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망을 보면 단말과 기지국에도 모든 AI가 올라갈 것이고, 시스템 그 모바일 코어에도 AI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어떤 AI 펑션, 그러니까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장비가 올라갈 것이고, 또 서버에도 AI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잘 엔드투엔드로 묶여지는 그런 형상의 개념들을 가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알고리즘 측면에서 보면 이건 조금 이제 학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데, 크게 4가지 정도의 네트워크에 필요한 AI 알고리즘이 있어요. 아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강화학습이죠. 강화학습은, 그러니까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건
내가 대용량의 오프라인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네트워크 기반으로 본다면 네트워크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테이트를 확인하고 그 보상 함수를 리워드를 최고로 올릴 수 있는 함수를 기반으로 액션을 내리고 그 액션을 기반으로 예를 들면 로봇이나 혹은 망이면 망의 파라미터를 세팅하는 거겠죠. 액션을 내리고 그 액션이 내리면 이제 상태가 변하잖아요. 그걸 통해 또 데이터를 수집해서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하고 또 다시 액션을 내리고 이런 식의 어떤 클로즈 룹이라고 하는 AI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구현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로봇들은 다 이런 강화학습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상태를 보고, 그러니까 센싱 기반으로 보고, 내가 여기서는 이렇게 팔을 올려야 되나라고 액션을 취하고, 그럼 또 상태가 변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 액션을 취하고, 이런 강화학습을 네트워크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온라인 러닝도 이걸 5G 때 하려고 했는데 반대가 좀 심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6G에서는 이런 형태의 어떤 그런 사이클이 아마 6G에 들어갈 거라고 예측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페더럴 러닝인데 이것들은 일부 좀 들어가 있긴 해요. 5G에도. 이것들은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데이터는 남한테 주질 않아요. 내가 아무리 돈 받고 팔려고 해도 예를 들면 삼성 데이터를 가지고 에릭슨 장비에 학습을 하겠어요? 절대로 안 주죠. 그래서 삼성은 삼성이 자기 데이터에 학습을 하는 거예요. 에릭슨은 에릭슨 장비, 노키아는 화웨이 장비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값이라고 하는 그 그레디언트만 올려서 그걸 가지고 학습하는 방법이 이제 페더럴 러닝이라는 연합 학습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구현이 돼야 되고요. 구현이 되려면 이제 어떤 식의 장비를 고르지, 그리고 이런 것들 통해서 어떻게 그레디언트를 이제 위에 서버에 올리지, 이런 것들이 일부는 지금 5G에 되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클라이언트를 고르는 방법들은 이런 것도 다 표준화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 최적화는 자기 데이터 갖고 하고 전체 엔드투엔드 최적화는 AI 기반으로 예를 들면 뭐 품질이나 QA, QS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연합학습 기반으로 해서 삼성 단말, 화웨이 장비, 엔비디아 GPU 이 간에 이제 최적화된 어떤 경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걸 기반으로. 그 다음에 스플릿 러닝은 온 디바이스 러닝을 하다가 내 배터리가 부족해요. 그러면 러닝을 네트워크에서 할 때 그 뉴럴넷의 레이어를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잘 러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로봇 같은 것도 이제 이해인데 로봇이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력이 부족해. 그러면 이렇게 인지를 하고 러닝을 네트워크 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1, 2, 3번 레이어는 자기가 하고 4번, 5번 레이어 학습은 망해서 하는 거죠. 그런 경우를 이제 나눈다 그래서 스플릿 러닝인데 그러려면 그 스플릿 포인트를 정해줘야 돼요. 그 나하고 그러니까 내가 로봇이면 휴머노이드하고 망 간에 그러면 3번은 내가 할 테니 그러면 결과값만 보내주면 마지막 해서 다 학습한 다음에 결과를 나한테 보내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스플릿 러닝이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퍼 러닝하고 파인 튜닝이 현재 많이 쓰는 그런 기법인데 대부분 한 80% 정도를 학습을 해요. 엄청난 LLM 기반의 그 초고대 AI를 학습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공공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만들어주고 20%는 너희들 로컬 데이터 갖고 해. 그러면 지자체에서 뭐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이런 것들 20% 자기네 로컬 데이터 갖고 학습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전에는 파인 튜닝이 다 매뉴얼리 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파인 튜닝이 성능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매뉴얼리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쓰게 되면 되게 효율적이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정도가 아마 대표적으로 이제 6G에 밀결합된 AI의 큰 알고리즘 중에 하나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말과 기지국에서도 AI 들어가고 이런 로컬 엣지 쪽에서도 AI가 그러니까 GPU나 NPU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바일 코어에도 올라가고 그러면 각각의 표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GPP에서는 라디오 관련된 표준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지국은 이렇게 오픈랜에서는 이제 RIC이라고 하는 라디오 인텔리전트 컨트롤러라는 그 컨트롤러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AI 랜이라고 해서 기지국 자체에 이제 GPU를 박아서 거기서 학습을 하는 거죠. 왜 기지국에서 학습을 하냐 하면 보통은 로봇 같은 경우 만약에 로봇이 자체적으로 학습을 안 한다고 하면 그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보통 150ms, 200ms 안에 들어와야지만 로봇과 로봇 간의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러운 인터랙션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뒤로 가서 학습을 하면 아무래도 네트워크에서는 이렇게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지국에서 학습을 하는 케이스겠죠.
그렇게 되면 기지국에서 이제 GPU 같은 고가의 장비를 넣어야 되는데 하드웨어를 넣어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약간 트레이드오프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비싼 기지국을 써서 이렇게 학습할 만한 되게 값어치 있는 AI 서비스가 나오면 이제 그런 게 디플로이 될 것이고 한 10배 올라가거든요. AI 랜을 하면 기지국 장비보다.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에 따라서 어디에서 학습을 할 것인지 이제 골라보면 되겠죠. 사실은 내가 그냥 동영상 만들어줘서 내 그냥 리포트 해줘 뭐 이런 것들은 확이 늦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딜레이 필요 없을 것이고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되게 엔드투엔드 그냥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트래픽 패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요구 나오는 게 이제 네트워크 포 AI 계열이고요. 사실은 통신사업자 관점에서는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에 유튜브 트래픽하고 지금 설명드린 AI 모델이나 트레이닝이나 인퍼런스 트래픽 똑같다. 차이가 없다. 그냥 막만 그냥 잘 깔아주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6G는 할 게 없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석해 봤더니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도 프롬프팅 기반의 그 데이터 트리 되게 벌스트해요. 갑자기 피크를 막 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일부 트래픽, 예를 들면 재난 감지라든지 아까 실시간 뭐 자연어 이렇게 번역 혹은 자율주행 혹은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수 밀리세컨드,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1초 내에 반응이 와야 돼요. 그런 어떤 되게 딜레이, 레이턴시 센시티브한 트래픽이라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처리 속도도 되게 연산량이 많고 중간에 우리가 막 캐시하는 것처럼 그런 구조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업링크 트래픽이 되게 많아요. 그게 요즘에 유튜브 라이브 영상 때문에 그렇다는 말도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GPT에 물어볼 때 뭘 과도하게 논문이나 동영상 올리고 뭐 이렇게 분석해줘, 뭐 리포트 만들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업링크가 되게 많아요. 이동통신은 전통적으로 다운링크에 되게 효율적으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무선 링크 자체가 특징이 좀 달라요. 그리고 프롬프팅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면 이걸 어떻게 잘 필터링하지? 이런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되게 요구사항들이 많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단말에 이제 AI 에이전트가 하나씩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AI 에이전트가 한 10억 개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럼 10억 개 간의 트래픽이 엄청나게 이런 트래픽이 발생하면 앞으로 유튜브 동영상 트래픽보다 이런 패턴을 갖는 트래픽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것들을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망은 일단 AI 트래픽을 식별을 해야 돼요. 얘는 동영상 트래픽이다. 사실 지금 안 보고 있거든요. 그냥 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얘가 AI 트래픽이네. 그리고 얘는 재난 문자네 라고 하면 아까 슬라이싱 기반으로 별도로 빼주든지 내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주든지 기존의 IP 패킷 기반 라우팅 말고 AI 어웨어 라우팅 같은 그런 기법들이 추가돼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되고 그것들을 하는 경우에는 좀 돈을 좀 더 받는 뭐 이런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랜 서비스를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기존에 1,000만 원짜리 기지국 말고 내가 1억짜리 기지국을 쓴다면 돈을 더 받아야겠죠.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럴 만한 서비스가 진짜 있다면 그러니까 뭐 AI 뭐 어떻게 하는 거 그러려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라우팅을 해주고 과금을 더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어떤 통신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될 개연성이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AI 에이전트 통신이 많을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그 로봇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피지컬 AI라면 이런 것들이 여러 인텐트 기반으로 갈 거고, 인텐트가 토큰 기반이고 그 토큰이 다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의미가 전 토큰하고 지금 토큰하고 지금 네트워크는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AI 트래픽은 이게 좀 그러니까 그 관계를 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세멘틱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전에 내가 물어봤던 거를 어디선가 메모리에 간직하고 있어서 내가 예를 들면 뭐 애플이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사과인지 그 애플 우리 휴대폰의 애플인지를 얘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GPT는 엄한 소리 하고 그러는 건데 결국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메모리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서 어떻게 이걸 잘 하지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형 에이전트는 1초 이상 벗어나면 사용자가 이거 안 써라고 이제 나갈 거고 로봇 같은 경우는 그런 인터랙션을 위해서 150이나 200ms 이내 인터랙션 타임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인터넷에서 이제 구글 같은 데는 MPC나 A2A라는 프로토콜 별도로 만들어서 이제 TCP/IP를 확장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사실 퀵이라는 프로토콜 확장한 거거든요. 유튜브 트래픽도. 결국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망은 안 고치면서 뭔가 이렇게 확장하려는 노력도 있고 3GPP 이동통신망은 기본적으로
컨트롤드 네트워크이거든요. 그러니까 망 제어가 가능한 거예요. 과금도 가능하고. 그래서 적합하게 AI 트래픽을 이제 분리해서 식별해서 좀 잘 핸들링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서 이게 사업자한테는 상당히 큰 기회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LLM 기반 요청이 되게 계산을 요하고 서버에서 의미가 중요하고 이제 맥락, 컨텍스트의 중심적이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해석을 해서 이제 각각의 가장 최적의 컴퓨팅과 계산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요구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AI가 이만큼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몇 가지 데이터 컴퓨팅 설명. 일단 데이터도 되게 중요하고요. 데이터가 5G에서는 일부 단말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혹은 내 측이 내 그 위치 정보 혹은 내 센싱 정보들을 수집하는 게 일부는 있긴 했어요. 근데 다 파편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들을 통일한 어떤 걸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거가 좀 반대가 좀 심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레거시 장비 회사들은 되게 안 하려고 해요. 데이터가 돈이라서. 근데 이게 만약에 된다면 상당한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내 핸드폰에도 내 데이터를 이제 딱 클릭하는 게 나올 것 같아요. 예, 클릭해서 내가 필요한 어떤 프라이버시 관계없는 정보들은 내가 사업자나 어떤 개발자가 학습할 수 있게끔 기여를 하는 거죠. 그 대신에 뭔가 보상을 받고 뭐 그런 형태의 데이터의 서비스도 아마 단말에 나올 건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표준화된 걸 만들지? 그리고 내가 내 데이터를 줄 때 내가 지금 10기가를 쓰고 있는데 내 데이터 서비스 한다고 5기가를 써버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나스 시그널링 같은 걸 확장을 해서 그것들은 이 데이터 레이스에 앉혀주고 기본 서비스로 할 거야 라는 것들이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그 3GPP 표준화가 된다면 되게 유용하게 쓸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데이터가 그러니까 실제로 AI는 AI 하는 사람이 돈을 벌지만 전체 큰 생태계 면에서 보면 데이터를 어떻게 잘 하는지가 사업자, 제조사, 단말업체들한테 큰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팅 자원도 되게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서버에서 할 것인지 지금 GTP는 다 저쪽 서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딜레이가 많죠. 그럼 각각 우리가 이제 뭐 넷플릭스 캐시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U+는 이제 망에 있는 것처럼 망에 이렇게 내리는 것처럼 어떻게 그 컴퓨팅할 수 있는 그런 서버들을 망에 가깝게 끌어들이는가 어디에 있는가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오프로딩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혹가다 셀룰러 와이파이 오프로딩이라는 개념을 혹시 공부하시는 분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AI 서비스를 단말에서 할 건지 로컬 엣지에서 할 건지 그냥 미국에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오프로딩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내가 핸드오버 하는 경우도 되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네. 뭐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컴퓨팅과 네트워크가 자연 밀결합되면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국 에너지가 큰 요인이고 내가 이렇게 GPU에서 에너지를 엄청 쓰는 사람과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과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화나잖아요. 이렇게 GPU 데이터 센터 에너지가 거의 통신사의 50%인가 뭐 이렇게 전력을 쓰고 있다는데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잘 이렇게 미터링해서 이렇게 나누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속도는 느리더라도 에너지를 덜 쓰면 뭐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의 어떤 AI 네이티브한 어떤 원칙을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통신사업자는 그 과금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표준화된 형태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방형 인터페이스 부분은 현대 통신사는 사실은 그 GSMA라는 오픈 게이트웨이 표준을 많이 이제 응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아마 그것 기반 플러스 3GP 표준이 표준화되고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이제 소버린 AI를 만들거나 이제 어제 혹시 얘기 들으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네트워크형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거든요. 이런 것들 사실 국가형 표준 국내형 API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TTA에 이제 표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서 통신사 간 이렇게 관계없이 더 나아가면 이제 우리가 미국 같은 데서 AI 로밍 서비스를 그대로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미국 가서 내 개인용 AI 에이전트가 팍 죽으면 안 되잖아요. 뭐 그런 거 같은 다 포함해서 이런 전체적인 구조로 나가야 되고 거기에 핵심적인 인터페이스는 이제 인텐트가 될 것이다. 라는 거. 내가 질문을 하는데 그냥 탁 던져주면 내 에이전트가 알아서 그냥 다 처리하는 거죠.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국가형 AI 파운 이렇게 이제 소버린 AI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 5개 컨소시엄 경쟁하고 있고 26년에 나오고 이거 말고 이제 네트워크형 파운데이션 모델도 우리나라가 내년 4월 1일부터 과제가 시작이 돼서 5년 동안 만들어지면 아마 그거가 잘 만들어지면 아마 통신사업자, 제조사, AI 서비스를 하는 새로운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만드는 디벨로퍼, 뭐 스타트업 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듯 싶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대부분 레스플 기반으로 구현이 될 건데 만들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듯이 그 모델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야 되고 80%된 그 나머지 것들은 내 로컬 데이터로 20% 파인튜닝 쓸 수 있게끔 이게 어느 정도까지 공개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약간의 좀 기업 그것도 있고 막 그래서 결국 이런 새로운 어떤 모델 라이선스 정책이나 파인튜닝 허용 구조 혹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AI 뭐 안전성, 뭐 신뢰성 문제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결합이 되어야지만 우리나라 이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장표에 5G 아웃라인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구조가 이렇게 좀 변화될 거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 플레인이라는 새로운 구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AI를 하기 위해서 학습이 오프라인으로 일어나면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3GPP는 제일 먼저 데이터 플레인이라고 하면 네트워크 데이터든 사용자 데이터든 공통화된 인터페이스 통해서 일단 수집을 할 수 있게끔 단 사용자 데이터는 사용자가 허용한 것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수집을 해야 되고 그 데이터 수집하는 창구는 뭐 센싱도 있고 CCTV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해당되는 AI를 잘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I 펑션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에너지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또 기지국 같은 경우는 이제 AI 랜 같은 기지국도 이제 설립이 되고 이런 것들을 전체 이제 각각의 피지컬 AI든 AI 에이전트들 쓸 수 있게끔 인터페이스가 개방이 돼서 이걸 통해서 내 모델도 이용하고 내 추론도 서비스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잘 꾸며진 AI 플랫폼 내에 내가 적절한 요금과 그걸 통해서 내가 서비스를 잘 지원받고 쓰면 단말이 되는 거고 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면 새로운 생태계를 이끄는 새로운 스타트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제가 생각하는 사례는 한 요 정도로 망을 LLM 기반으로 꾸미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정리를 좀 살펴보면 이게 마지막 장인데요. 6G는 기존의 커넥티비티를 위한 6G는 이제 끝났다. 그걸 이제 비하인드 커넥티비티 혹은 인텔리전트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그 망으로 이제 넘어가야 된다. 그것이 아니면 이동통신망도 그냥 파이프 그냥 던파이프에 지나지 않아서 이제 통신사가 이렇게 수익을 얻기 어려울 수 있어요. 결국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런 모든 AI 서비스를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플랫폼화하는 사업자로 거듭나야지만 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AI 핵심 기술 설명드렸고 데이터, 컴퓨팅, 에너지 이 네 가지 것들이 잘 밀결합되도록 사업자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제 인사이트는 이제 AI for Net은 장비 제조사나 그런 사람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네트워크 for AI는 AI 서비스를 잘 지원하기 통신사가 어떻게 망을 고도화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힌트를 좀 드렸고요. 결국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이제 통합된 데이터 프레임워크와 데이터 플레인이 필요하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GPP하고 이런 식의 표준화 관점을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2030년 기반에 이런 새로운 어떤 네트워크와 인프라가 나올 때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고 잘 쫓아가지 못하면 앞으로 이제 햄버거도 못 사 먹는다니까요. 농담이 아니고 잘 보세요. 앞으로 3년 내에 이 트렌드를 잘 못 쫓아가면 이제 대부분 한 이제 상위 0.1%만 살아남는 시대예요. 네, 그래서 되게 기술과 트렌드와 사회를 잘 쫓아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윈하고 승장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